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승만 여담에 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목차가 있느냐면 여담, 이승만과 개신교,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록이 떠오릅니다. 그럼 우선 여담을 읽어보도록 하죠. 초명은 승룡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은 이름이 이 이승룡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일수, 별칭이 이박사. 로마자 표기가 여러모로 현대의 일방적인 표기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표기 방식인데, 당시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본인이 자기만의 표기법으로 영문명 승리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사용하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리승만, 그 다음에 라이샤워 표기법으로는 이승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명필로 평가된다. 이는 당연한 것이 후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조선 말기에 유년기를 보낸 뒤 청년기에 대한제국 신민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까지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예의 이수관 정도가 후대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취미로 즐긴 사람과 생활로 한 사람과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우고 평생 서예를 연마했기에 명인이라 불릴 만큼 글씨 정교와 기교가 빼어나고, 한자뿐 아니라 한글과 영어 필체도 유려하고 필체가 굳세면서 부드럽다. 이승만은 영어에도 굉장히 능했지만 한문도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글씨를 매우 길게 썼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필체가 반듯하여 의지가 강하고 인간적인 완숙함을 갖추고 있으며 원칙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자신감이 강하고 용기 있는 성격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2006년 지인용이라는 작품으로 대통령 글씨로서는 최대인 1억 5,500만 원이 낙찰가로 경매되기도 했다.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승만이가 가장 한문을 잘 썼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 붓글씨로 서예를 쓰는 것이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왜냐면 이승만은 그 조선시대 사람이고,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한문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거의 한문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한문을 많이 썼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우리나라 주요 신문에 한글이 한문이 엄청나게 섞였었거든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 그 신문에서 한문이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한글 전용 신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특히 이 조선시대는 한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이승만이는 그 한문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치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한문 실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승만은 한문 서예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 서예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승만의 글씨는 필체가 아주 반듯하고 의지가 강하고 인간적인 완수감을 갖추고 있으며 원칙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그런 필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승만의 글씨입니다. 민족 정기, 그렇고 경천애인, 하늘을 우러서 보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경천애인. 이겁니다. 이것도 이승만이가 이제 쓴 거고, 이렇죠. 조선 왕실, 구체적으로는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전번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승만은 조선시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18대 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아주 전주이씨 중에서도 조선시대 왕가의 혈통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왕실과는 멀어진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왕가의 피를 타고나긴 했지만 왕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은 이성계 18대 손이긴 하지만 후대 내려오면서 벼슬과는 거리가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승만이의 집안은 벼슬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왕손의 혈통이지만 아주 벼슬을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었다 이거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자신을 프린스 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녔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프린스, 외교 독립론자였던 이승만은 현지 지식인 엘리트층들과 많이 만나고 인맥을 쌓으려 노력했고 듣보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서 그렇게라도 해야 상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외국에서 프린스는 한국의 왕자와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먼 왕손들까지 프린스로 보는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며 이승만의 의도가 자신이 왕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공화국으로 시작되다 보니 황족, 왕족, 귀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독립할 때에서부터 공화국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역사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영국은 지금까지도 왕실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건국할 때에서부터 대통령제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건국을 할 때부터 그 왕정이 아니고 공화국으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왕족, 귀족 이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역사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황족이라든가 왕족 이런 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동경심리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동양인이라고 해도 일단 왕족쯤 되면 그래도 좀 달리 봤다고 아닉테도 아일랜드에 있을 때 아이리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에 대해 나라를 통치해온 황제의 직계손인 프린스 리라며 왕손의 의미로 프린스라는 호칭을 붙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복 이후 찬존한 대한제국 황족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몰찼다. 조선의 궁궐, 종묘 같은 국가 시설은 차지하더라도 의친왕의 사동궁이나 운년궁 같은 일종의 사유재산마저 국고로 환수하려 했고 실제로 일부는 성공했다. 말년의 순정효 황후 윤씨는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군의 원조로 피난했는데 휴전 후 이승만의 지시로 창덕궁으로 환궁하지 못하고 한동안 정릉 수인제에서 기거하게 했다. 순정효 황후 왕 윤씨라는 그 왕비는 어떤 왕의 그 부인이었느냐면은 그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부인입니다. 이 윤씨가 윤대비라고 하죠. 윤대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비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 얘기가 뭐냐면 이승만은 조선의 왕족의 혈통을 받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 황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벼슬길이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승만은 그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생활하면서 왕정보다는 공화제 정치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선 왕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그래서
조선 왕실이 또다시 그 부활하지 못하도록 왕실의 재산을 싹 이승만이가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비 순정효 황후 윤씨도 6.25 전쟁이 끝나고선도 창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창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릉수인제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기거했어야 됐다. 그거죠. 그 우리나라 마지막 그 왕비라서 미군이 각별히 그 신경을 써가지고 미군 원조로 피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본인이 전주시 왕가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은 있었으나 조선을 망가뜨릴 왕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싫어했고 독립운동 시기부터 그는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에 대해 좋게 생각할 일이 없었다. 그렇죠.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왕정, 왕실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이 미국과 같은 이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 이런 거를 굉장히 희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조선 고정임금 시대에도 고정임금 시대에도 고정폐위를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승만이는 그 왕실, 왕정 이런 걸 싫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승만은 일제에 의해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10만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30만 달러라는 얘기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거액임은 틀림이 없다. 당연히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는 한국이 독립했고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현상금 자체가 말소되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방한했던 트와이트 D 아이젠하워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아이젠하워는 미군 장병들을 유로하러 온 것이라 원래 계획이 없던 이승만을 만날 생각이 없었고 이에 환영 군중 대회 강요들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렸던 이승만은 망신을 당할 처지였다. 이에 백선엽이 한미 양국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겨우 회담을 주선했다 이런 얘기죠. 2014년 12월 11일 발견된 이승만 대통령의 채색 수묵화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린 이제 수묵화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린 그림이죠. 여기 보면 우남 이승만이라고 써져 있네요. 1911년 이승만이 그린 채색 수묵화 옆에 한자로 지제대인의 환갑연을 축하드립니다. 부귀하고 장수하십시오. 우남 이승만. 신해년 국주라고 써있다. 좌측 상단에는 박사, 자는 치성, 호는 우남, 전주사람, 양녕대군 16대선, 미국 화성돈 대학 졸업생이라는 작품 설명이 달려 이전 대통령이 그린 그림임을 밝혀졌다. 지금은 이제 워싱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때는 화성돈이라고 이제 발음을 했죠. 화성돈. 이승만이 김구와 대립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으나 김구는 남북 통합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이승만이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김일성의 존재 때문에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김일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남북 통합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김구는 그래도 계속 김일성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김일성은 이승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답변을 냈는데 김일성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김구가 본인에게 통합정부를 수립하자고 한 말을 자신이 체제 선전에 써먹는 한편 남한을 탱크로 다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해방 전국부터 남한 몰래 탱크를 계속 모아들이고 있었다. 이승만이 이걸 간파했는지 이승만은 애초에
김일성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 아님을 깔끔하게 인정했으며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직접 가담해서 김구를 온몸으로 존경하고 했던 김준엽과 장준하마저도 해방전국 당시에는 이러한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노선을 더 지지했을 정도며 김구가 평양에서 남북 연석회담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임정 시절 때만 하더라도 좌익과 투쟁을 했던 양반이 이제 와서 김일성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 김구라는 사람은 말이죠. 자유주의에 대한 그 이승만은 아주 옹고집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옹고집이 나쁜 측면도 있었지만 좋은 측면도 있었어요. 이 반공의 옹고집. 이승만이가 아주 철두철미한 반공의 옹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아주 철저한 옹고집을 부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와 반면에 김일성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것보다도 분단을 싫어했어요. 이 김구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이는 아주 옹고집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분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옹고집이 있었지만 김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김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데 집착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공산주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 북한은요 남한보다 이 경제력도 월등했습니다. 자, 남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했지. 그 다음에 남한에는 아무런 군사적인 그런 무기라든가 이렇게 대비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소련제 탱크, 소련제 무기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다가는 큰 소리가 나겠거든. 한바탕 이 김일성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겠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서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서라도 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을 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이 김구가. 확인되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정설이라고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김구가 그 남북 협상을 하겠다고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은 남한은 별거 없었는데 북한은 벌써 이 군사력으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한이 북한한테 이제 결국 군사 차이력 차이 때문에 남한이 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구가.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내가 노후에 살아갈 김일성 장군이 나한테 노후에 살아갈 대책이라도 해준다면 그것으로 맞서 만족하겠다.
과수원 딸린 뭐 집 한 채에다가 과수원 농장이라도 준다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의나 안 된다면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 분열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 안 되면은 공산주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승만이는 철저하게 분단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 남한만큼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야 된다. 철두철미한 그런 옹고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차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김일성과 이승만과 김구가 많이 다른 건 뭐냐면은 생각도 그 차이 달랐지만 김구는요 그 현대적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한학만 했던 사람, 한학. 서당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이런 현대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승만이는 미국에 가서, 이게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라 미국 정치계 내에도 이승만이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또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김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 정가에 김구하고 이 친구 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학 교육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김구가 대통령이 됐어도 뭐 유엔 같은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어서 유엔군을 끌어들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미국 정가에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김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화가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까지 평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설치됐는 줄 아십니까? 손끝에 입김을 후후 부는 버릇이 있었다. 이는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각종 퇴위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되어 한성과목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이때 각종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이는 또 손끝에 이렇게 손끝을 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뭐냐면은 고종임금이 통치할 때 그때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고종퇴위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고문 때문에 생긴 습관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반쯤 미국인과 같아졌다. 식습관도 카스테라, 샌드위치, 햄버거, 커피, 콜라, 와인 등 미국 음식을 즐겼고 성격도 굉장히 미국인 같아졌다. 대래 박정희와 비교하면 이승만이 훨씬 진보적인 축에 들 정도로 이승만은 다소 미국인 같은 성격이었다. 물론 야인시대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식도 좋아했으며 이 때문에 경무대 요리사였던 양학주는 한식과 양식을 둘 다 할 줄 알았고 부인 프란체스카 도노여서도 비지찌개와 시래기국 같은 한식 요리를 할 줄 알았다고 한다. 또한 이기붕과 같은 측근들이 부정축제를 일삼았던 것과 달리 이승만 부부는 일하는 사람이 빨래를 널다 놀랄 정도로 속옷까지 달아 떨어지면서 군데군데 기어 착용할 만큼 검소했다.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이 별장 이런 데 가보면요,
프란체스카 여사 속옷도 이제 전시된 게 있는데 속옷마저도 떨어진 기워 입었다는 겁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게 아주 구두쇠 이승만의 구두쇠 안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승만이가 통치할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 대통령 부인을 했으니까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 영부인마저도 이렇게 아주 검소하고 전략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이럴 사람 있어요? 이승열이 이 얘기를 하면 괜히 자꾸 깎아버리겠다, 쓸어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승열이 지가 뭐 속옷을 꿰매고 산대? 아니 내가 프란체스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뭐 내가 이승만이란 얘기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로 생각해서 자꾸 이승열이 지가 속옷까지 꿰매고 산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엄연히 나는 지금 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이승만의 영부인 프란체스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속옷까지 속옷이 떨어진 꿰매고 살았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초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나요?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치를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검yak을 하고 전략을 하고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승만이 190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쓴 여권은 대한제국의 여권이다. 이승만이 1904년 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때 선교사들로부터 추천서를 무려 19통이나 받았다고 한다. 학업 관련 추천서는 주로 이승만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이었다. 1905년 2월 이승만은 배제 학당에서 학업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이승만이 학업하는 이유가 목회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면접에서 답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1907년 6월 5일에 졸업하였다. 그 후 1907년부터 190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1908년에서 191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빠른 시기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한다는 것이 한국 기준으로는 매우 힘들지만 당시 학위 과정이나 타국의 교육 지침이 지금 한국과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은 초고속으로 석사와 박사를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참 천재 아니고서는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이승만을 비판한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이승만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다잖아요. 이승만이가 그때 하버드를 다니고 프린스턴을 다닐 때 그때는 물론 그런 학교들이 명문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미국에선 이런 명문 학교도 느슨했다는 겁니다. 학사 관리가 아주 느슨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발하고 학생을 선발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주고 이랬던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종임금 시대에 그렇게 개화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벌써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다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랄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81세의 나이였고 1960년 퇴임 당시 만 85세로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최초 취임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 대통령 취임 당시
만 74세였던 김대중이 최고령이다. 이승만은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나이가 만 74세였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승만이가 최고령 대통령이었다고 하죠.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최고령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거를 내줬다고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만 74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이승만은 만 73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보다 한 살이 더 많을 때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공화국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 환지폐에 이승만이 실려 있었다. 현행 원화 지폐도 그렇거니와 화폐의 인물 추송화는 원래 왼쪽에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왼쪽이 있으면 좌익이라는 이유로 1956년 가운데로 갔고 사람들이 지폐를 반으로 접고 다녀서 자기 얼굴이 해지는 데 불만을 가져 1년 만에 오른쪽으로 다시 옮겼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간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지폐 모델로 쓰지 않고 죽은 지 오래된 위인들을 쓰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존칭을 박사로 불러주길 바라던 인물을 실은 지폐답게 이 지폐 시리즈로 각각 좌이박, 중앙이박, 우이박으로 불린다. 이처럼 제1공화국 당시 거의 모든 화폐에 이승만 본인의 얼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화폐에 가장 많이 얼굴이 들어간 인물이다. 즉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이승만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것이다. 이 화폐에 이승만 얼굴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광복구 운현궁이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인정받아 사유재산화되면서 관저로 쓰지 못하게 되자 그 대가로 이후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현궁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는 등의 무례를 범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본 적이 있으나 낙방했다. 이것은 조선의 마지막 과거시험이었고 이후 갑오개혁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선접군과 겁역, 사수로 대표되는 당시 과거시험의 폐단을 생각해보면 이승만이 자력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한다. 같은 반공주의자이기도 했고 맥아더는 만주에 원자폭탄을 사용을 주장할 정도로 북진을 할 생각이 있어서 이승만과 죽이 잘 맞았다. 이 외에도 맥아더가 이승만을 대할 때 서양인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동양인을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처럼 공손하게 대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맥아더가 이승만의 식기를 먼저 챙겨주었다고 하며 또한 이승만의 얘기도 잘 들어줬다고 한다. 맥아더가 GHQ라는 수완을 발휘한 것과 같이 볼 때 그의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맥아더가 유엔군 사령관에서 잘렸을 때 이승만은 매우 아쉬워했다. 월튼 워커의 후임으로 온 매튜 B. 리치웨이는 일사 후퇴 이후 미국 정부의 압록강 재진격 금지, 현 상황 유지 방침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승만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다. 리치웨이 성격도 이승만 앞이라고 말을 가려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해했다고 한다. 백선엽의 자서전인 군고와 나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리치웨이 사령관에 대해 좀 버릇없는 친구였어 라고 평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과는 사이가 좋았다. 리치웨이와는 달리 그는 압록강 재진격에 찬성했고 여러 차례 전선을 북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한국군 정예와도 힘썼다. 이형근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이승만은 진정한 장군은 벤 플리트밖에 없다며 극찬했다고 한다. 벤 플리트도 이승만에 대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인 그리고 애국자 중 한 명이다라고 높이 평가했고 그의 회고록에서도 이승만을 높게 평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맥아더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다음에 부임해온 리지웨이는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지웨이 또 다음에는 이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과는 또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항공 역사의 기념비적인 민간 여객기가 바로 그의 호를 딴 운암호이다. 운암호는 한국 최초의 항공 노선에 취항했고 한국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기도 했다. 1971년 퇴역 후 인하대교에서 기증되어 현재 인하대 캠퍼스에 전시되어 있다. 이승만은 인하대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백범일지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금서로 지정되었다. 1954년 피파 월드컵 스위스 때 출정식을 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배웅해주며 만약 한일에서 지면 현해탄에 몸을 던져야 하네라고 했다고 한다. 6.25 전쟁이 휴전하고 바로 다음 해였지만 기적적으로 한일전에 승리하여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리승만으로 불렀다. 우리나라 그 한글에 한글 문법에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 두음 법칙이라는 그런 문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이응이라고 쓰지 않고 리을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식으로 이제 리승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때 경기도 성남시 도로명리에 그의 호를 딴 운암로가 있었다가 헌릉로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해당 도로에 지어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역의 가칭도 운암역이었지만 여러 논란 끝에 그냥 역명을 남위례역으로 역명이 결정되었다. 다만 운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해당 역 인근에 생각보다 꽤 있다. 임시정부 초창기에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는 것에 집착했던 것이나 곽영주가 옥체라든지 옵니다 등 왕에게나 쓸 용어를 사용하자 좋아했던 것을 보면 원래부터 외형적인 직책, 직위를 중시했던 인물이 아닐까 하는 분석도 있다. 이승만이 대통령 시절에 자신을 칭할 때 짐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을 이승만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특이하다면 특이한 특징이긴 하지만 워낙 옛날이기도 했고 이는 현대에도 경우에 따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도 저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으며 도널드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창기 때 대통령 직함에 집착했다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당시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수장인 집정관 총재였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적절한 표현이 프레지던트라고 생각하여 영어 명칭만 프레지던트라고 썼던 거지 한국어 명칭으로는 집정관 총재를 그대로 썼다. 이승만은 박사학위를 1910년에 받았으나 논문이 책으로 출판된 것은 1912년이었다. 당시 프리스턴 대학교 정책상 학생들은 자신의 논문을 100부 이상 출판해야 했는데 이승만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출판 비용을 대지 못해서 제때 출판하지 못하고 1912년에서야 출판할 수 있었다. 제1차 이승만 시 공모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 드립 사건 문서로.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애완경들을 상당히 이뻐했다. 총 3마리를 키웠는데 각각의 이름은 해피, 스마티, 브리티였다. 이승만이 이렇게 그 애완견을 상당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애완견과 시간을 보내는 이승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양녕대군파 중에서 자신이 이승만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자 이승만은 6대 독자이기 때문이다. 즉 5대 조선 때부터 갈라진 남계 친척이 없다. 따라서 양녕대군파에서 이승만과 같은 학렬인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촌수가 12촌이다. 그리고 학렬 상관없이 그나마 가까운 사람들도 20촌 안팎이며 대부분의 양녕대군 후손들은 30촌이 넘어갈 정도로 촌수가 멀다.
그러므로 이승만과 가장 가까운 부계는 사실상 없다. 참고로 이승만의 누나들의 자손들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승만 첫째 누나는 단양 우씨에게, 둘째 누나는 청송 심씨에게 시집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이승만의 아들 항렬에 해당하는 양녕대군파 일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인수는 양녕대군파 중에서 자신과 같은 항렬대 사람들 중에서는 이승만과 거리가 가장 멀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서이남 장평도정의 후손이고 이인수는 적이남 함양군의 후손이라 실제 촌수는 33촌이기 때문이다. 족보책에상 왕이 되지 못한 왕자를 기준으로 파조가 정해지기 때문에 양녕대군파라는 범주와 함께 소속된 것일 뿐 양녕대군이 아들대에서 진작에 갈라진 각이 있다. 1952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전방을 시찰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추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툼한 파카 후드 모자를 꽉 조여서 대통령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후드를 입혀주면서 이 목을 꽉 조르니까, 너무 그 목을 꽉 조르니까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꽉 조르니까 이승만이가 당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되려는지 오후에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오후에 한 번 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승만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부지런히 해서 이승만이를 빨리 끝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승만을 오랫동안 하면은 염증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도 이제 지루한 감을 느끼고 염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막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또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